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명공학과 미래유망기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할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과의 한승진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하고는 일단 생명과학 파트 과학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지난 봄부터 시작해서 쭉 여름까지 했었고, 또 이제 저하고 사사과정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사과정을 하는 학생들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제 저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제가 이 특강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특강을 들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사사과정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 주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생명공학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생명과학이 워낙 빠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좀 겹치는 얘기도 있지만, 작년하고 좀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 생명공학과 미래유망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고, 이제 밑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 특강 자체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특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제를 붙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생명공학 파트, 그 다음에 생명공학에서 이런 생명과학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 그래서 그런 미래에 우리의 그 삶을 바꿔주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그 논문이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학술적인 그런 세미나 이런 것에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듣고는 있지만 사실 워낙 세상이 요즘에 빠르게 변하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AI 혁명도 있고 뭐 다양한 그 기술들이 나오면서 사실 엄청나게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마 저의 미래하고는 조금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생각했었던 미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를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미래사회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이제 그 만화를 굉장히 잘 그리시고 요즘에 이제 신문을 보면 항상 신문에 이렇게 한 컷짜리 만화, 뭐 네 컷짜리 만화 이런 만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린이 만화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좀 많이 그리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게 벌써 이 기사가 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이 돼서 이 기사가 나올 때 76세가 되셨다라고 해요. 지금 아마 80세는 넘으셨을 거예요. 이 기사가 나오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이정문이라고 하는 화백이 1965년도에, 1965년 정도면 이 선생님도 지금 저도 태어나기 훨씬 더 전인데, 예, 그 전에 이제 발표를 한 서기 2000년 생활의 이모저모를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1960년, 65년도에 발표한 미래만화 해가지고 1965년도에 35년이 지난 다음에 서기 2000년이 되면 생활이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해서 봤는데 사실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거의 몇 개 빼고서는 거의 잘 들어맞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태양열을 이용한 집. 우리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뭐 모든 집들이 태양열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전력 수급이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들은 위쪽에 태양열 패널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집에 있을 정도로 집들이 이제 태양열을 이용한 집들이 이제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신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파신문이라고 하면 TV로 이렇게 전파로 보고 있지만 사실 전파신문이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신문기사 같은 거 다 확인하잖아요. 이런 인터넷으로 신문기사 같은 거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그 미래 예전에 예측을 했던 미래의 전파신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공해가 없어요라고 하고 전기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기자동차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전기자동차가 정말 많아졌죠. 예전에는 거의 뭐 전기자동차가 사실 제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뭐 수소자동차도 요즘에는 꽤 보이고 있는데 그 평창올림픽을 할 때만 해도 수소자동차가 우리나라가 거의 없었거든. 근데 요즘에만 해도 평창올림픽 한 지 지금 몇 년 됐나? 이제 한 6년 정도 됐나? 라고 했는데 벌써 수소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컴퓨터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청소를 대신해주는 로봇들. 청소는 제가 뭐 하지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로봇들이 청소를 해주는 단계까지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로봇 청소기가 단순히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소기가 처음에 이제 집에 청소기를 사갖고 오면은 처음에 시운전을 몇 번을 해요. 시운전을 하면은 얘가 그 안에서 그 집안의 구조를 다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어디에 테이블이 있고 어디에 문지방이 있고 어디에 내가 전기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코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사실 몇 번 이제 그 시범으로 청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정확하게 부딪히지 않고 청소를 하게 되는 그런 로봇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로봇들이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벌써 1965년도에 이런 것들을 예측을 좀 했고 여기 보면 집에서 진료를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원격 진료라고 해가지고 집에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부엌에 보시면은 인터넷에 보면서 오늘의 메뉴는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 이렇게 폰 켜놓고 거기서 유튜브 따라하면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공부도 집에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지금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인터넷으로 거의 1년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컴퓨터로 공부를 했었죠. 인터넷으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했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 이것도 사실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켜놓고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 지금 만들게 여기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수학여행은 이걸로 해가지고 로켓을 타고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아직은 되지는 않았지만 수학여행 가지 못하지만 우주여행은 가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우주에 나가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로 발사센터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제 사람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그 올려보내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우주인들이 다 진출을 했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뭐 그 우주 여행을 시켜주는 또는 우주의 화성에 가서 뭐 사는 사람들을 뭐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화성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1965년도에 한 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1920년도에 한 4년 정도 됐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에 주최한 제1회 과학기술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우수작 해가지고 수상작 해가지고 지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공을 한 건데 이 지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라고 혹시 알죠? 그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카이스트에만 그 대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에도 있어요. 디지스트라고 해가지고 대구 경북 과학기술연구원이 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게 광주 뭐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지스트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광주 미래사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거의 다 돼 있는 거예요. 태양열 발전기도 있고, 수륙양용 보트 많죠. 그 다음에 스카이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이거는 이제 아직은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이것도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통해서 받는 배달 상품. 지금 드론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드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받는 게 얼마 안 남았을 거고,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신체 나노칩, 3D 프린팅으로 출력되는 약 해가지고 집에 이제 3D 프린팅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약국 같은 데 가면은 약국에서 3D 프린팅으로 약을 직접 만들어서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 홀로그램 회의. 홀로그램은 아직까지는 뭐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반려동물이자 반려로봇이자 헬스케어 로봇 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동물들을 지금 뭐 개, 고양이 키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개,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은 사실은 이 사실 수명에 좀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마음 아프게 얘네들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반려동물 말고 반려로봇이 이런 동물식의 로봇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재롱도 피우고 그럴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 질병에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질병에 걸렸으면 그런 것들을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해주고 이런 애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AI 가상현실 구현하는 VR 안경 해가지고 여러분들 VR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고 휴대용 AI도 이제는 얼마 전에 삼성에서 새로운 폰을 만들었는데 이제 핸드폰에도 AI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다리라고 해가지고 몸에 좀 문제가 생긴 사람들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봇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 스카이카하고 비슷한 것들이고 미래식량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할 거예요. 미래식량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수소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얘기도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스마트팜 얘기도 할 거고 하이퍼루프 이동수단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지상으로 차들이 다니니까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또 매연도 많이 나오고 속도도 굉장히 느린데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거의 실용화 단계까지 왔어요. 미국에서는. 지하로 터널을 파서 지하 터널이 거의 진공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공에서는 물건을 통 밀기만 해도 쫙 앞으로 빠르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그런 하이퍼루프 이동 수단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아마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우리가 지금 거의 부산 김해 쪽에 사니까 이쪽에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뭐 15분, 20분 내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이동 수단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봇 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봇 연금이 뭐냐 하면은 사실 이거 좀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인데 사람들이 결국은 로봇들이 많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일자리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돈을 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사람을 고용을 안 하고 로봇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그런 로봇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은 사실은 로봇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면은 그 국가에서 그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일을 하지 않는 우리들한테 나눠주는 그래서 그 연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있냐면 우리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로봇을 사는 거예요. 좋은 로봇을 사서 그것을 이제 공장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빌려주는 거지. 그러면 그 로봇이 일을 하면은 그 로봇이 일한 것만큼 우리가 돈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들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우리 일자리를 잃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생명공학 2층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원격 진료
나노칩, 여기 얘기를 안 했지만, 인조고기,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인조고기, 그 다음에 스마트팜, 미래 식량, 그 다음에 이 반려로봇,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생명공학에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명공학은 여러 가지 지금 미래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생명공학은 다른 미래 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반도체, 화학, 자동차 3대 수출 산업이 쭉 이런 식으로 발전을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발전하고 있지만 2014년, 202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뛰어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이 반도체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반도체 의약품 사업, 그 다음에 의약품 전체 사업을 보시면 사실 예전에는 의약품들이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화학약품들을 베이스로 그 기존의 화학약품들, 항암제,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화학약품을 기본으로 하는 약품들인데 최근에 이런 약품들이 다 바이오약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약품으로 변하고 있어서 사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약품의 생산성이 바이오약품의 퍼센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생명과학 산업전망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DNA 제2의 반도체 신화 첨단 바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반도체를 팔면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그런 산업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이오가 반도체를 대체를 해서 반도체 신화를 뛰어넘는 그런 바이오 그 첨단 바이오를 이용한 산업 체계로 이제 변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 AI, 나노, 로봇 등 첨단 기술하고 바이오가 융합이 돼서 바이오 혼자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AI, 나노, 로봇, 첨단 기술하고 바이오가 융합이 돼서 기존 바이오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조산업 혁신 및 바이오 경제 견인의 핵심 열쇠를 찾게 된다라고 여기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류의 복지 증진, 난제 해결, 반도체를 뛰어넘는 초거대 시장, 기술 주권 및 바이오 그 안보를 확보를 하고 이런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산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을 보면 사실 모든 여러분들이 아는 거의 진짜 모든 대기업들이 다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삼성이죠. 삼성 보시면 삼성이 지금 반도체로 거의 제일 큰 먹거리를 삼고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공장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공장은 벌써 2023년도에 공장이 다섯 번째 공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2 공장을 증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2025년에 완공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 공장을 키워나가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경남, 김해 이쪽에 주로 사시니까 아시다시피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기업은 롯데잖아요. 롯데도 사실 롯데 유통이라든지 롯데 제과, 롯데 식품 이런 쪽을 주로 했었는데 롯데도 2022년에 롯데 바이오로직스라고 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를 설립을 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 아시죠? CJ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주로 방송 쪽 이런 쪽을 주로 많이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방송 쪽뿐만 아니고 식품 쪽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천랩이라고 해서 그 미생물 쪽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2021년에 인수를 해서 CJ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이름을 변경을 시키고 CJ도 이제 바이오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SK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바이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 그리고 오리온도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를 2022년에 설립을 했고, 이제 중국의 제약사하고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나가고 있고, OCI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는 이제 그 첨단 화학약품 같은 것들을 하는 이것도 굉장히 좀 큰 중견 기업들이에요. 이런 회사들도 이제 그 한미그룹, 부학약품 이런 데에 투자를 하면서 한미사이언스 이런 데 투자를 하면서
바이오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잘 나간다, 우리가 들어본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바이오 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이오 쪽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이오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산업들, 자동차, 화학, 전자, 반도체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바이오 산업이 우리의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바이오 파마 CDMO 시장, CDMO는 글로벌, 그러니까 그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산업계에서 10% 이상 성장하는 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들 중에 우리나라 지금 회사를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에서 공장 제일 큰 거, 두 번째 큰 공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8위의 그런 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그런 먹거리들은 전부 다 이제 바이오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바이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생명과학,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융합기술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하고 의료 분야 또는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간개론 프로젝트, 유전자 기능 역할, 질병 연계성 이런 것들이 생화학, 생물학, 생명공학들이 하고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의학하고 합쳐지고, 컴퓨터 재료공학, 나노테크, 화학 물리학, 서비스 산업, 제약 산업 이런 것들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바이오의 기본적인 질병 유전자 탐색하는 거, 단백질 분석, 약물 개발 분석, 백신 개발, 나노바이오 영상, 인공장기, 생체 신호 측정기, 데이터 전송 모니터링 이런 것들하고 다 합쳐져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시약을 개발한다든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융복합 의료를 한다든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한 바이오가 아니고 이제는 바이오가 다른 기술들하고 융합이 돼서 새로운 기술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은 협업입니다. 협업.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바이오 혼자서, 바이오는 보통 바이오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BT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정보 기술, IT, 그 다음 빅데이터, DT,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 HT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같이 융합이 돼서 이제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영재교육원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융합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 생명공학에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럼 생명공학을 이끌어가는 기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공학 미래유망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매년 지금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2021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이런 식으로 매해 이제 그 생명공학 부분에서 미래 유망 기술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올해도 발표가 됐죠. 그래서 2024년에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21년, 22년, 23년을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림을 쭉 유지를 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24년에는 색깔을 바꿔가지고 사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 바이오는 크게 우리가 플랫폼 바이오,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바이오는 플랫폼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기반이 되는 그런 바이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새로운 뭐 실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플랫폼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드바이오는 레드가 뭐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이오에서 빨간색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피, 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료하고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애들을 레드바이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린바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재배를 하는 식물 쪽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식물 쪽 이야기를 하고, 화이트 바이오는 이제 그것 이외에 다른 얘들을 이제 화이트 바이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플랫폼 바이오에 선정이 된 게 첫 번째로 차세대 롱 리드 시퀀싱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 이제 DNA 나노 모터라고 하는 기술이고, 세 번째가 인간 기계 상호작용 제어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레드바이오에는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 백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경질환 치료 전자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섯 번째는 면역 펩티도믹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바이오에서는 일곱 번째로 뽑힌 게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6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덟 번째는 AI 기반 자율재배 스마트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바이오에서는 아홉 번째로 바코드 미생물,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데이터 기반 친환경 농약 합성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거는 조금 좀 길게 설명을 할 거고, 어떤 거는 그냥 짧게 설명을 할 거고, 사실 이 중에서 이제 면역 펩티도믹스하고 바코드 미생물,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어렵고,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는 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플랫폼 바이오에서 차세대 롱 리드 시퀀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요. 사실 이 개념도 조금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한테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 짧게 들어가겠는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21년, 22년, 23년, 24년 해가지고 매번 기술이 여기도 보시면 플랫폼 바이오,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해가지고 각각 뭐 3개 또는 2개씩 해가지고 10개씩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사실 매년 우리가 미래 유방기술, 새로운 기술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뭐 1년 만에 갑자기 확 바뀌고 이러는 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뭐 23년도에 바이오 미래 유방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보다 한층 더 진보가 된, 조금 더 진보가 된 그런 기술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차세대 롱리드 시퀀싱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십만 개 이상의 DNA, RNA 분자에 담긴 염기 서열을 보다 길게 높은 정확도로 해독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글이 좀 어렵지. 그 다음에 기존 시퀀싱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던 염색체 수준의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 탐색과 고품질 유전체 지도 작성이 가능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그 DNA나 RNA가 하는 일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DNA가 하는 일이 뭐예요? DNA는 우리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하고 같이 그 생명과학의 뭐 사사반이라든지 심화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DNA에는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DNA가 갖고 있는 정보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세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 수십만 개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지 단백질이 일을 잘할 수가 있고, 이 단백질이 일을 잘해야지만 우리 몸이 뭐 밖에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소화도 시키고 그걸 다시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 즉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지금 롱 리드 시퀀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인간 유전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유전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 뭐 지놈이라고 우리는 읽는데 뭐 공식적인 우리나라 표현은 게놈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G를 E로 읽어서 게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지놈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사람의 DNA가 있잖아요. 세포들마다 다 DNA를 갖고 있는데 그 DNA가 말 그대로 ATGC라고 하는 4가지 염기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ATGC가 어떠한 순서로 늘어서 있느냐에 따라서
요게 정보가 돼서 요거를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건데, 말 그대로 ATGC, 뭐 GGTA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게 들어서 있는데, 이게 각 세포들마다 몇 개나 있냐 하면은 30쌍이 있습니다. 30억 쌍이 있습니다. 30억 쌍. 30억 개. 그러니까 말 그대로 ATGC 이거를 30억 글자를 읽으면 우리가 사람 세포 내에 있는 모든 DNA의 서열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1990년대면 진짜 오래됐죠. 여러분들 뭐 태어나기도 전이었고, 끝난 게 2003년인데, 아마 여러분들 내가 알기로는 2007년생 뭐 이런 것 같은데, 자, 1990년서부터 2003년까지 한 13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그 서열을 30억 쌍이나 되는 서열을 다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게 한 그룹에서, 한 팀에서, 한 연구단에서 되는 게 아니고, 워낙 30억 개라고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사실 30억이라고 하는 단위는 진짜 큰 단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잖아. 예, 그 30억인데 사실 진짜 큰 단위인데 여러분들이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30억까지 세는 건 평생 세도 아마 못 셀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글자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너는 이 부분을 읽고 나는 이 부분을 읽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걸 다 읽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같이 짜집기로 해서 사람의 유전체를 다 밝혔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유전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기간도 여기서 보는 것처럼 10년이 훨씬 더 넘게 걸렸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3조 원이 더 들었는데 3조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예, 3조 원이 더 들었는데 사실 이 유전체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는 2022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또 좀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 사람 내 DNA 중에서는 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까지 읽는 게 이제 까지 해서 자세하게 읽은 게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읽는데 거의 30년 이상이 소모가 된 거예요. 사람의 유전체를 읽는데 30년 이상이 소모가 됐는데 사실 그 30년 이상 동안에 기술들이 뭐 엄청 발달해가지고 초창기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사람의 유전체를 전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안 읽고 대강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내 DNA를 읽고 싶다라고 회사에 맡기면 그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유전자를 읽어주는데 예전엔 30년 걸렸던 게 지금은 뭐 한 일주일 뭐 정말 지금 비싸게 돈을 주고 빠르게 하면은 한 2, 3일 안에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빨라지게 됐는데 사실 아직도 이 기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의 유전자를 전부 다 읽으면 우리의 유전자 정보를 전부 다 읽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전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도 쉽게 치료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고 사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사람들마다 거의 DNA가 똑같은데 사람들마다 조금씩 정말 0.00 몇 %씩 DNA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친구들의 차이, 이런 차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이 DNA를 서열을 밝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퀀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Long read sequencing. 시퀀싱이 DNA 서열을 밝히는 것이다, 서열을 밝힌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퀀싱을 예전 방법으로 하면 사실은 굉장히 부정확한 부분도 아직도 많이 나오고 사실 이게 염색체를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사람 염색체 중에 계속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짧게 읽어서 그걸 나중에 끼워 맞추면 되게 오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짧게 읽지 않고 긴 걸 이렇게 통째로 읽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long read, 차세대 long read sequencing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기계들이 발달하면서 생물학이 예전하고 달라서 생물학이 예전 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생물학이 예전하고 달라서 뭐 현미경을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다른 데 가가지고 뭐 동물들을 관찰하거나 이런 생물하고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예전보다는 줄었고 최근 들어서 이런 이상한 특수한 기계들을 사용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보화를 시키고 데이터화를 시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실험을 해서 뭔가 뭐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의 발달과 이 기계들을 바탕으로 한 그 차세대 용기서열 분석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용기서열 분석법이 시퀀싱이라고 했죠. 그래서 차세대 용기서열 분석법이라서 Next Genome Sequencing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중에서도 예전에 짧게 읽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끼워 맞춰가지고 서로를 쭉 밝혔는데 최근에는 이런 long read sequencing이라서 길게 읽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인간 유전체 사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인간 유전체 사업을 왜 했는지, 왜 이렇게 그때는 오래 걸렸는지,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떠한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짧게 할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생각들을 좀 여기저기서 좀 찾아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사람의 한 명의 유전자를 밝히기 위해서는 한 3조 원 정도가 돈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한 1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100만 원도 안 되고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막 자세하게는 안 해주고 거의 대부분의 서열을 읽어주고 이런 데는 막 10만 원 정도는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서열을 읽어봤자 사실 우리가 그 서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자기의 유전자를 긁어서 회사에 보내주면 그 회사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몇 %입니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몇 %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머리가 될 확률이 몇 %입니다. 뭐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몇 %입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주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예,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조상 중에서는 여러분들은 조상들 중에 일본 사람의 피가 몇 %가 섞여 있고 중국 사람의 피가 몇 %가 섞여 있고 동남아 사람의 피가 몇 %가 섞여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막 저 중동 사람의 유전자가 몇 %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최근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종이 한 종만 살아남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주 최근까지 아마 2만 년 전까지도 남아 있어서 같이 인류와 공존했다고 생각되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인류가 있는데 그런 인류들의 피가 DNA가 우리한테 얼마나 섞여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서부 유럽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아시아인들이 사실 생긴 모습이 조금씩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얼마나 섞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관해서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DNA 나노 모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DNA 나노 모터는 뭐냐면은 DNA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여기서 DNA 서열 분석을 한다고 했었지만 DNA는 염기성 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어요? A, T, G, C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DNA는 진짜 신기한 모습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DNA는 정말 가늘고 작거든요. DNA가 길다랗게 선으로 있고 이쪽 선이 있고 이 두 개의 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NA는 이중 구조를 갖는다. 근데 이게 또 균형이 있는 게 아니고 꼬여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중 나사처럼 이렇게 꼬여있다.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를 갖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질 때 이 두 가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냐면은 항상 이쪽에 A가 있으면 이쪽에 T가 있고 이쪽에 G가 있으면 C가 있어요. 그래서 A는 T하고 결합을 하고 G는 C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A, T, G, C 요 서열에 따라서 서로 붙어서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요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DNA를 우리 몸속에 있는 DNA, 이중나선 구조 이것 이외에 다른 모습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이 DNA 이중나선은 폭이 2나노미터밖에 안 돼요. 2나노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가느다란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NA 가닥을 우리가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고 2나노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 TV 같은 데서 보면 삼성 반도체 공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입고 공장에 들어가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걸 보여주면 기계가 와가지고 조그만 칩에다가 막 찍어주고 뭐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인데 반도체는 요만한 칩에다가 얼마나 많은 전기 회로를 집어넣느냐. 근데 거기 있는 전기 회로들보다 DNA가 훨씬 더 가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DNA를 이용을 하면 지금의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가느다란 작은 뭔가의 반도체 비슷한 그런 물체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 가닥으로 이루어진 나노미터 규모의 모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 조립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DNA는 이쪽에 A가 있으면 T가 있고 G가 있으면 C가 있으면 딱 서로 붙을 수가 있지. 근데 이 붙는 거를 우리가 이상한 모습으로 붙게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 조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DNA가 외부의 전기, 자기 그런 신호나 아니면 체내에 있는 에너지원,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마치 모터처럼 움직인다든지 전기를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기계 및 로봇에 적용되는 질병을 진단하고 약물을 전달하고 하는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으며 반도체 핵심 부품인 트랜지스터의 소형화 한계 극복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가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반도체 대체품을 만드는 일들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금 DNA 나노 모터뿐만 아니고 나노를 이용하는 그런 기계들, 모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 위내시경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을 텐데 위내시경 혹시 하는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내시경을 하려면 가느다란 호수 같은데 카메라가 끝에 달려가지고 그거를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식도를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위내시경을 매년 한 번씩 하는데 벌써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이걸 할 때 처음에는 진짜 이 호수가 굵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정말로 그 화단에다 물 주는 그 호수 그거보다 더 굵었었어요. 처음에는 저번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강제로 삼켜야 되니까. 강제로 이 길다란 호수를. 근데 지금은 점점 가늘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꽤 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꿀꺽 넘겨가지고 내시경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혹시 엄마 아빠한테 혹시 물어보세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시경들을 해보신 적 있을 테니까 얼마나 힘드신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취를 하고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사실 수면 내시경은 또 이렇게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깨어나는 데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것저것 단점이 있어서 수면을 안 하고 그냥 내시경을 하려면 그 굵은 호수가 목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들어갈 때도 힘들지만 나올 때도 더 힘들어요. 사실 오바이트 하는 것처럼 거꾸로 나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내시경을 좀 어떻게 조그만 나노 로봇 같은 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발한 게 이런 거예요. 위장관 신경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삼길 수 있는 센서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긴 센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센서가 있고 이렇게 생긴 센서가 이렇게 우리가 꿀꺽 삼키면 얘가 이제 쭉 그 안에서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펴지게 되면은 요 길다란 애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위장이나 이런 곳에 세포들하고 딱 이렇게 접촉이 되게 되고 여기서 전기적인 신호라든지 뭔가 뭐 위장 내시경, 위장의 내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전기로 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다 나온 것들을 따온 건데 거의 최근에 다 논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 몸속에 전기적 신호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약 형태로 몸속에서 움직이면서 용종도 제거하죠. 용종이 뭔지는 알죠? 용종은 혹이에요. 혹. 대장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데 혹이 생기는 거예요. 혹이 생기면 이 혹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조그맣게 생기는 걸 띄워버려야 되는데 자,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필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은 이렇게 알약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보통 로봇이라고 하는 뜻이고
조그만 애들이고, 조그만 애들. 여기는 이제 카메라 불빛하고 카메라 장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먹으면 이게 윗속에 들어가가지고 쭉 쳐다보면서 불빛을 비춰가면서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바깥쪽으로 다 전송을 해요. 전송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용종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손 같은 게 딱 나와서 칼 같은 게 나와서 그걸 톡 잘라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는 게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꿈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사실 이게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보통 우리가 먹는 캡슐 알약보다는 조금 더 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작아져가지고 정말 조그만 로봇들이 뱃속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둥둥둥 떠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뭐 용종도 잘라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결국 이제 쭉 뱃속을 타고 은가로 딱 나오겠죠. 예.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은 이 가격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면 아마 은가에서 그걸 수집을 하려고 할 거고 예. 아니면 가격이 낮으면 예. 화장실을 버리게 되겠죠. 여기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여기 그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 나중에 이 링크가 잘 찾아보면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링크에서 이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링크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 예,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specific models that we'd want to train. 중간부터 이제 In order to get it to fit in a really tiny volume. 이렇게 조그만 이런 Open for. It's the right size. You can swallow 이게 it.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여주고. Yeah, thank you. 물 속에 이렇게 Grab this 들어가서 guy. 마치 우리가 배 속에 들어간 것처럼 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sort of fill the stomach with fluid as well. And so that should actually allow us to replicate pill bud in an initial simple manner as we move to patients.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캡처를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DNA를 접을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DNA는 원래 이렇게 이중나선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ATGC 요거를 잘 조절하면은 DNA를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뿐만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DNA를 아주 가난한 실 형태였는데 원래는 이렇게 마른 목걸로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하트 형태잖아요. 요거는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요거 전자현미경 사진이에요. 전자현미경을 보면 뒤에 하트 형태로 접혀있기도 하고 길다란 형태로 접혀있기도 하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접혀있기도 하고 뭐 네모나게도 접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DNA를 마음대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 그대로 DNA 그 오르가미라고 얘기를 하죠. 오르가미가 종이접기잖아. 종이접기처럼 DNA를 우리 형태대로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정말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봐야만 되는 조그만 애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접어서 막 이걸로 글씨도 쓰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어서 요거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요거가 움직이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하면 지금 요거 DNA예요. 이게 DNA인데 DNA를 이렇게 놓고서 여기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DNA를 우리가 요거를 밖에서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 모터 비슷한 걸 달아서 얘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틀 같은 데 놓고 왼쪽으로 가게 하고 위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DNA 나로 로봇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작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뭔가 몸속에 있는 세포 내에 단백질 하나 수술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인간 기계 상호 제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기계들을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관찰을 하고 인간을 뭐 용종들을 잘라버리고 이런 건데, 이제는 기계하고 인간이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자, 인간-기계 상호제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기계 사이에 상호작용을 매개해서 정확한 감지와 피드백 기능을 갖춘 장치 및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춤형 상호작용 기술을 통해 기계가 일상생활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지능적이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재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하면 개념이 잘 안 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사람의 몸 상태를 계속적으로 바깥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 필봇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상태를 늘 체크를 해주면서 밖에 기계한테 또는 의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나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건데, 자, 통증 없이 혈당과 단정으로 수집하는 웨어러블 미세침 패치라고 얘기를 해요. 패치예요, 패치. 이렇게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패치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뾰족뾰족한 침이 있어요. 이 침은 워낙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사 맞는 거 싫어하죠. 주사 맞는 거 싫어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사 맞는 거 싫어해요.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어. 근데 여러분들 당뇨병 환자들은 혈액속의 혈당이 굉장히 높으니까 매일매일 혈액 속의 혈당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집안에 혹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당뇨병 갖고 계시면 알 거예요. 손끝을 맨날 톡 바늘 같은 걸 찔러서 피를 한 방울 낸 다음에 기계에서 딱 이렇게 놓으면은, 기계가 혈당이 뭐 120입니다, 150입니다, 75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거든. 근데 그게 하루에 한 번 해야 되는 사람들도 하루에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혈당이 너무 높으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인슐린 주사를 배에다가 이렇게 놔요. 그럼 자기가 또 배에다가 주사를 놔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뭐 혈당 재려고 피를 뺄 때도 아프지, 주사를 놓을 때도 아프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늘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미세침 주사라, 여기 지금 요게 도움전이고 미세침 주사라, 이게 주사가 이렇게 딱 붙여도 우리가 그냥 아프질 않고 뭐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 그리고 미세침이 되게 짧아요. 짧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붙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혈당을 재는 거야. 혈당을 재서 이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지금 혈당의 수치는 얼마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또 반대쪽에는 인슐린 주사가 들어있는 애를 똑같이 붙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혈당이 너무 높으면 그쪽에서 저절로 인슐린이 필요한 만큼이 쭉 주사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걸 항상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사가 되더라도 침을 새로 찌르는 게 아니니까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 미세침 패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하고 기계가 같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사람의 생활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 더 신기한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성공적 테스트를 마친 2세대 바이오닉 눈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거든. 또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을 보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는 그냥 보이는 건 당연히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밖에서 또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망막을 거쳐서 수정체를 거쳐서, 각막을 거쳐서 수정체를 거쳐서 뒤쪽에 있는 까만색 망막에 딱 때린다고. 그러면은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가 그 빛을 느껴가지고 거기서부터 신경이 활성화가 돼. 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경에 전기적인 신호가 생겨요. 전기적인 신호가 생겨서 그 전기적인 신호가 뇌로 가서, 우리 앞에 어떠한 물체가 있다, 공이 있다, 공이 날아온다, 막 이런 걸 느끼는 거야. 근데 이 시신경이 망가진 사람들은, 눈에 있는 신경이 망가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장님이 되는 거지. 앞에 공이 날아가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안경을 끼우는데 이 안경을 이렇게 앞에 렌즈가 달려있어요. 렌즈가 달려있고, 렌즈가 앞에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렌즈가 앞에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가 똑같은 거지. 동영상 찍는 것처럼. 근데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우리가 뇌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 동영상을 찍는다라고 해서 이 사람 눈이 안 보니까 동영상을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 카메라가 찍는 신호를 여기 있는 전기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눈이고요. 안쪽에 눈의 뒤쪽에 있는 시신경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전극을 다 달아주는 거야. 여기 카메라에서부터 전극을 해서 그 전극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즉 동작을 하는 뭔가가 있으면 여기서 전기적인 신호가 딱 오게 되고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시신경이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적인 신호가 뇌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눈으로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시신경에 전기 자극 전극을 넣든지 아니면 아예 뇌에다 집을 수 있습니다. 뇌 표면에 전극을 삽입을 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감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르고스2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계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건 알죠? 구글이 뭐 하는 곳이에요? 구글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구글이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쓰지 않는 이상 삼성 안드로이드를 쓰면 사실 구글이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먹는지 사진 찍을 때마다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 안 찍어도 여러분들이 GPS 켜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제는 어디 가고 오늘은 어디 가고 여러분들이 사실 쉽게 말해서 학교 간다고 학교 안 가면 구글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 정보를 주지는 않겠지만 구글은 여러분들이 학교 안 가고 딴 데로 도망가고 놀러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학원 안 가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걸 받게 되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하는 것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글은 사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지는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글에서도 그런 것들을 자기가 볼 수도 있거든. 사실 그런 거 기능을 켜놓으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뭐 서울을 여행을 했던 거, 서울에서도 어느 음식점을 가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글이 그런 모든 것을 하면서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그런 걸 하기도 하지만 구글이 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뇌의 지도를 그리는 것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인식을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아직도 기억과 저장의 호출, 안면 인식, 왜 잠을 많이 자야 하는지, 알츠하이머와 조현병 등에 대한 해답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뇌를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 뇌를 분석을 함으로써 뇌가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뇌는 전기 신호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 모든 게 전기로 이루어져요.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차이지. 모든 생명체는 다 전기로 움직여. 자, 그래서 그 전기 신호를 우리가 조작을 하면은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츠하이머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사람을 뇌 전기를 신호를 위해서 조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뇌에다가 수술해가지고 전기 신호를 꽂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전기 신호를 빨간불, 파란불 이런 신호를 줌으로써 뇌 신경의 전기 신호가 바뀌게 되고 전기 신호가 바뀌니까 쥐가 움직이는 게 달라져요. 행동하는 게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사람한테도 하겠죠. 사람한테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좀 옛날 영화긴 한데 그래서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맨인 블랙 아시죠? 맨인 블랙에서 보시면 그 나중에 이게 외계인들이 사람들이 보고 나면 이 외계인들을 봤다라고 하는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맨인 블랙의 이 사람은 까만 안경을 딱 끼고 다 사람들한테 자 여기 보세요 라고 하고 불빛 반짝 하면 사람들의 기억이 딱 지워져 버리잖아. 외계인을 봤다는 기억이.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으로 기억 조절에 정신질환 치료 가능성 여러라고 해가지고 사실 여기 쥐에다가 이런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백질 하나를 막 갑자기 만들게 하거나 갑자기 단백질이 일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쥐들이 공포를 느끼는 기억 있잖아요. 공포 기억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 밤을 자다가 이불킥하는 그런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사실 평생 동안 남아있고 막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전쟁터에 갔다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뇌 속에 남아있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지워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우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마치 정말로 맨인블랙에서 불빛 반짝하면은 어느 순간에 기억들이 지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억들을 지우는 뭐 이런 일들을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여기는 공포 기억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글에서 뇌지도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빛 같은 걸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뇌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뇌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으면 이 신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손을 움직이지 않는데도 자동차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체스를 두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칩인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뇌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심어 놓고 지금 요 칩 여기 있는 바늘 같은 것을 6군데씩 해가지고 쭉 꽂아 놓은 다음에 요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도대체 왜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중에 사고가 일어나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눈만 이렇게 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몸은 못 움직이지만 생각은 전부 다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칩을 꽂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 컴퓨터를 놓으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컴퓨터 화면에 글씨가 쭉쭉쭉 써지기도 하고, 운동 이런 것들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기계하고 연결을 시키면 기계가 움직이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럼 팔다리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상과학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거의 실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 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암의 성장을 돕는 등 암과 연관된 특정 마이크로바이옴이 표지하는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 백신. 암세포에 신생항원이 적게 존재하여 항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이 어려운 난치성 암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작년에 제가 했었던 이야기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암도 그렇고 모든 질병 치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니까 질병 치료를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개인 맞춤형 치료 또는 뭐 정밀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이 굉장히 잘 듣는 사람들이 있고 약이 굉장히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존의 약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약을 줘요. 자, 약 보면 써 있잖아. 타이레놀. 성인 1일 하나씩 하루 3번 8시간마다 복용하세요. 어떤 사람은 타이레놀이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해열진통제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거는 박스에 하루 3번 복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주 반응을 잘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아. 어떤 사람들은 아예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똑같은 증상이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사람마다 주는 약을 다르게 하는 이런 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하고 부작용을 없애고 신약 개발을 쉽게 하고 질병
발현하기,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조기 진단을 하고 그러면서 의료비를 절감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사실 이런 정밀 의료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정밀 의료들을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사들이 하던 일들을 이제 AI가 로봇이 또는 AI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데이터를 줬을 때 의사가 정확도가 93.9% 나오고 시간이 20분에서 30분 걸리던 것이 인공지능을 하면은 94.6%더 정확하죠. 시간은 2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아서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의사를 늘린다고 지금 사실 의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대를 가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사가 될 수 있는 나이 한 10년 후에 또는 15년 후에는 사실 이 판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의사는 다른 지금 진단을 하고 이러는 것도 다 AI가 하고 의사는 또 다른 일을 하게 될지 뭐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달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인데 자,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항암제를 썼는데 항암제는 화학요법이거든요. 화학약품이야. 근데 아까도 했지만 화학약품이니까 마치 타이레놀처럼 사람들이 쓰는 약이 거의 비슷해. 쓰는 이제 암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그러니까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기존 항암제는 막 혈액학적으로 막 피가 이상해지고 뭐 오심부터 막 토하고 탈모 생기고 그 다음에 점막염 생기고 구강 건조 생기고 관응 반응으로 피부가 색깔이 변하고 막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요 항암제들은 이렇게 자라나는 증식하는 세포들을 모두 다 죽였거든요. 암세포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빠르게 자라는 세포들을 모두 다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빠르게 자라는 머리카락 빠르게 자라죠. 뭐 식도에 있는 세포도 빠르게 자라죠. 이런 것들도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대로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마치 미사일, 유도 미사일처럼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2세대로 했는데 최근 들어 3세대예요. 3세대는 뭐냐면은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우리 몸이 면역만 좋으면 사실은 암세포를 거의 다 이겨낼 수가 있거든. 근데 암세포는 되게 똑똑해가지고 우리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 못하게 딱 막아놔. 그래서 그 암세포가 우리 면역세포를 막아놓는 것을 못하게 하는, 우리 면역세포가 잘 공격을 하게 하는 그런 우리 면역세포들을 개발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분이 이런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됐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제3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뭐 카티라고 하는 것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면역세포를 끄집어내서 얘네들을 암세포하고 잘 싸울 수 있게 교육을 시켜서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암세포하고 싸워서 암세포를 이기게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요 방법들은 작년까지 이야기했었던 거고, 우리가 올해 얘기하는 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 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는 알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총이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균들인데, 이런 세균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그냥 뺏어 먹고 옆에서 기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생각이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서 이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살이 찔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장이 튼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것인지 안 걸릴 것인지, 알레르기, 천식, 호르몬 분비 뿐만 아니고 우리 뇌까지 조절을 해서 자폐증이나 우울증까지 조절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 10% 인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세포는 사실 10%밖에 없고 90%가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인데, 이 미생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뇌까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키우거나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균총들을 이용을 해서 항암제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암을 죽이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질환 치료 전자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해서 잘 알고, 신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뇌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전기라고 그랬지, 전기. 그래서 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을 해서 치매라든지 우울증과 같은 질환을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질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더 나아가서 신경을 재생시키는 기술이 바로 신경질환 치료 전자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약을 치료 또는 외과적 수술에 의한 병변 제거가 어려운 약물 치료, 약을 아니고 약물 치료,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거나 외과적 수술에 의해서 병이 난 부분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신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뇌 같은데 치료를 하는 거예요. 사실 뇌는 수술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여기 있는 그 우리가 골격도 이게 잘라내야 되고, 그다음 뇌는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뇌에 미세한 전기자극을 보내서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항우울제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존에 있는 우울증보다 훨씬 더 증상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치료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에 중독이 되면 사실 뇌가 좀 변하거든. 도박에 중독이 되면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도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 치료를 하고, 이게 전기적인 신호에 이게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한테 전달을 하고, 그럼 의사가 다시 원격 조정을 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신경 압박하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호흡하고 이런 것들도 신경에 의해서 호흡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치료하고 이런 것들도 다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치병을 치료를 하려고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바이오하고 화이트바이오는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6종, AI 기반 자율재배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친환경 농약 합성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꺼번에 쭉 지금 얘기를 할 텐데, 다 지금 식물에 지금 관여가 되는 거니까. 자, 디지털 6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6종이 뭔지를 처음에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6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 분석, 즉 우리가 유전 정보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AI 기술을 융합을 해서 더위, 가뭄 또는 기후변화에 강한 그런 우리가 쌀 같은, 밀 같은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기술이고, 정밀한 유전적 특성 예측과 효율적인 육종 과정을 통해 환경 변화 및 조건에 따라 우수 품종을 신속하게 개발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6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기반 자율 재배 스마트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작물의 생육, 생리, 장애, 질병 등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배양 환경을 조절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농업을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법이라서,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손들을 되게 많이 낳으려고 했었던 게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식구들이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애들을 되게 많이 낳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 농업 중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애들은 적어지고 농사 짓는 인구는 노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고 이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자기기를 우리가 TV 볼 때 리모컨 띵 눌러 TV 껐다 끼는 것처럼 물 주는 것도 리모컨 눌러서 하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햇빛 가리는 것도 리모컨 눌러서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육종이 뭐냐면, 육종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울 텐데, 자, 개는 이렇게 다양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개를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치와부터 시작을 해서 치와하는구나. 네.
여기 조그만 무슨 블록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이런 개들, 엄청나게 다양한 개들이 있잖아. 근데 사실 이게 전부 다 늑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늑대를 키우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늑대를 언제 키웠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데, 늑대를 언제부터 키워서 개를 만들었는지는, 2만 년이라는 설도 있고, 4만 년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사실 2만 년, 4만 년 안에 이렇게 지금 늑대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쳐다보면은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동물처럼 보일 정도로 다양한 개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개를 교배를 시킨 거지. 개를 교배를 시켜서 특정한 형질이 나오면 개를 또 교배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특정한 형질을 만들어낸 거야. 이런 것들을 육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육종은 동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식물에서도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먹는 쌀,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이 원래 야생에서부터 있었던 애들인데 우리가 결국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옥수수는 우리가 지금 먹는 옥수수는 이렇게 생겼지만 원래 옥수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옥수수 조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배를 시키고 그래서 조금 더 커지고 켜지는 것을 골라내서 몇천 년 동안 골라내서 지금 옥수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벼도 마찬가지고 밀도 마찬가지고 밀도 예전에는 알이 몇 개 없었고 되게 조그맣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몇천 년이 걸리는 거지. 근데 이제는 디지털 육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육종을 우리가 교배를 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해서 이 유전자를 우리가 증폭을 시키면 이 유전자가 증폭이 되면서 알이 많아지겠다. 추위에 잘 견디겠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유전자 가위, 여러분들 크리스퍼라고 알죠?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식물을 교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GMO라고 생각을 할 텐데 GMO하고는 달라요. GMO는 이게 유전자 변형이고 품종을 개발하는 육종을 하는 방법은 처음에 방사선 육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씌워서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그 돌연변이 중에 우리가 좋은 거를 골라내는 방법이 있고 전통 육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교배를 시켜가지고 몇백 년 동안 교배를 시켜서 좋은 걸 골라내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GMO라고 생각하는 게 유전자 변형이에요. 그래서 자연 교배가 안 되는 물질들. 말 그대로 토마토에다가 물고기에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토마토가 추운 데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게 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GMO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전자 가위를 갖고 하는 거, 유전자 가위는 말 그대로 토마토 안에 있는 유전자를 잘랐다 붙였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토마토 유전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GMO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유전자 교정 작물 이런 것들은 거의 전면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가 나온 이후에 사실 육종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사실은 이제는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가위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식물들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팜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용으로 지우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땡볕에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자설비가 쭉 돼 있어서, 야, 흙이 너무 말랐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물 주고,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물 잠가주고, 온도 조절해주고, 흙 속에 산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알칼리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스마트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팜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식물만 키우는 게 아니고 고기도 이렇게 배양을 하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험실에서 스테이크용 고기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게 세포를 키워가지고 스테이크용 고기를 만들어 이게 첫 번째로 만들어 놓은 그 햄버거였잖아. 200만원짜리. 그런데 사실 이게 가격도 200만원이었지만 고기가 그렇게 맛이 없었대요. 살코기로만 만들어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살코기로만 만들지 않고 근육 성분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좀 질긴 부분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이런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층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고기하고 비슷한 여기도 기름
이렇게 근육뿐만 아니고 살코기뿐만 아니고 막 기름 성분까지 있잖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우유도 소가 없이 만들어요. 소가 없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사육을 하면은 에너지 소비가 이만큼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양을 하면 55%밖에 되지 않고, 온실가스는 4%밖에 나오지 않고, 토지도 1%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에도 굉장히 좋지. 우유도 젖소가 없이 만들어요. 발효를 해가지고, 젖소가 없이 발효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 우유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팔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카우 프리 밀크, 그러니까 소가 없이 우유를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달걀도 만들어요. 달걀 흰자를 효모 곰팡이가 만들게 해가지고 요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달걀도 뭐 노른자는 또 따로 만들겠지. 그래서 달걀도 만들어서 동물이 없이 이제 생명체를 하는 거가 있고, 사실 최근 들어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이 버터는 사실 기름 성분이거든. 기름 성분은 탄소하고 수소가 대부분이에요. 그다음 산소가 조금 있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수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버터를 만들어.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빵에 발라서 먹으면 버터하고 진짜 똑같아. 여기 빌 게이츠가, 나중에 여기 유튜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빌 게이츠 찾아서 보세요. 빌 게이츠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버터를 이용해서 식빵에다 발라서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이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무생물에서부터 이산화탄소, 수소를 이용해서 식량을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친환경 농약 합성 기술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농약을 일단 화학약품 만들고 그것을 동물하고 식물에 테스트를 해서 뭐 안전도도 테스트하고 그다음 사람한테도 테스트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고 아예 컴퓨터로 데이터를 기반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건 해충, 미생물, 식물 등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호버물질을 설계를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친환경 농약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오래된 항생제들이 내성이 생겼다 그러면은 새로운 항생제를 또 막 딴 데서 천연적으로 찾고 막 페니실린 비슷한 걸 찾고 이러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항생제를 이용해서 그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재설계를 해가지고 뭐 항생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성이 생긴 균들을 죽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바이오는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다른 기술들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대고, 항상 저는 이런 식으로 끝냅니다. 우리 21세기, 우리 다가오는 세계는 바이오공학의 시대이니까, 생명공학의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걸 하더라도 생명공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인제대학교 위생병공학부의 한승진이고요. 이건 이제 제 전화번호고, 이건 제 이메일 주소니까 혹시 뭐 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